네가 내 이름으로 대출 서류를 위조했단 말이지. 이제는 대놓고 내 재산을 훔치겠다는 거냐? 아버지, 그건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였습니다. 입 닥쳐라. 내가 날 위해 한 일이 아니라는 걸 내가 모르겠느냐? 아버님, 저희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이러세요? 다 아버님을 생각해서였습니다. 날 생각해서 내가 생각한 건 오로지 내 돈이었다. 이제 너희는 내게 자식도 아니다. 아버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날 이렇게까지 속이고 팔아먹으려고 하진 않았겠지. 그러면 아버님도 두고 보세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76세 박영철입니다. 어릴 적에는 집 한 채 없는 소장농의 아들로 힘들게 살았지만 젊은 시절부터 악착같이 일한 덕분에 지금은 도심에 아파트 한 채와 고향의 별장을 소유하며 은퇴 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들 박민수는 사업을 하며 나름의 성취를 이루었고, 작은아들 박정우는 성실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막내딸 박수진은 결혼하지 않고 공무원으로 자립해 제 곁에서 자주 소식을 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하고 화목한 가족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었던 큰아들과 며느리가 저의 전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하루하루를 걱정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겠다고 협박을 했고, 아들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통장과 인감도장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혼자서 이 일을 해결하기 힘들 것 같아 막내딸 수진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수진이는 오빠의 계획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다들 건강히 지내고 계신가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움직이는 큰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이를 눈치채고 아버지를 돕기 위해 나선 막내딸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배신과 갈등,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 과연 이 가족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철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맞이하셨습니다. 작은 거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신문을 펼쳐보는 것이 그분의 아침 일상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골목길은 고요했고, 아침 햇살은 거실로 스며들어 잔잔한 따뜻함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날도 박영철 씨는 신문을 읽으며 생각하셨습니다. 별장에 가서 마당도 정리하고 비싼 산책도 해야겠구나. 그에게 별장은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아들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별장에 가도 될까요? 그럼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오너라.
박영철 씨는 흔쾌히 허락했지만 전화를 끊으며 어딘가 불안한 기분이 드는 것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 박민수 씨와 며느리 김주희 씨가 집을 찾았습니다. 김주희 씨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이에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박영철 씨는 그녀를 반갑게 맞았지만 그녀의 웃음 뒤에서 어딘가 낯선 기운을 느꼈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소고기 무국과 김치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영철 씨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큰아들 박민수 씨는 밥을 먹으며 슬쩍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별장은 요즘도 잘 다니세요? 그럼 거긴 내 낙이 아니냐. 낚시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 큰아들은 밥을 먹던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대신 관리하면 어떨까요? 박영철 씨는 젓가락을 잠시 멈추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게 힘들다고 보이느냐? 너희는 괜한 걱정 말고 내 일이나 잘해라. 그러나 며느리 김주희 씨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관리하면 세금 문제도 줄어들고 아이들도 더 자주 갈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요? 박영철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만 신경 쓰거라. 나는 아직 내 재산을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다. 그날 저녁 큰아들 부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갔지만 박영철 씨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통장과 인감 도장이 사라지면서 그의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영철은 아들 부부가 집을 방문한 이후로 계속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민수와 주희의 말투와 행동, 떠날 때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어딘가 낯설고 섬뜩했습니다. 별다른 일이 아니길 바랐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영철은 평소처럼 방 안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항상 정돈된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인감 도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서랍 구석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으로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상자 속에 넣어둔 통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영철은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닫고 책장을 뒤집고 장롱 속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도장과 통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며 상황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내 도장하고 통장 가져갔니? 박영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잠깐 은행 볼 일이 있어서 가져갔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태연해 보였습니다. 박영철은 믿기 힘든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가져간 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는 민수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다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연세도 있으신데 제가 이런 건 챙겨드려야죠. 민수의 말은 당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듯한 태도로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철은 그의 말투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이다. 내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 박영철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민수는 변명처럼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곧 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박영철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민수와의 통화를 끊고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박영철은 통장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그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최근 대리인 권한 신청을 하셨습니까? 그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대리인 권한 신청이라니 도무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직원은 당황한 듯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에는 박영철의 서명이 적혀 있었지만 그 필체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쓴 서명이 아닙니다. 누가 제 서명을 흉내낸 것 같습니다. 박영철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직원은 긴장한 표정으로 사과하며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앉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와 주희가 자신을 위한 척하며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별장을 자신들에게 맡기라던 말, 세금 문제를 들어 명의를 바꾸자던 제안, 그리고 며느리가 건넨 부드러운 미소까지. 내가 키운 자식이 맞는가?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탐내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박영철은 스스로에게 되묻고 또 되물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태도와 은행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며 동시에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그는 결국 막내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내 오빠가 뭔가 이상하다. 내 도장과 통장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은행에서 대리인 권한 신청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수진은 놀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보고 꼭 해결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박영철은 그 말에 조금이나마 안도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영철은 결코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일궈온 재산은 그의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두 손을 꼭 쥐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것을 지켜내겠다. 이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며칠 뒤 박영철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끝낸 뒤 그는 현관문을 열고 우체통을 확인하려 나갔다가 뜻밖의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낯선 설치업자가 그의 현관에 CCTV를 달고 있었습니다. 박영철은 당황해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습니다. 설치업자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드님께서 부탁하셔서 설치 중입니다. 어르신 혼자 계신다길래 안전을 위해 달아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박영철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바로 전화기를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다 무슨 짓이냐? 왜 내 집에 카메라를 달라고 했느냐?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제가 아버지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박영철은 이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걱정이라니.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에 이런 걸 달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민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아버지 연세도 있으신데 누가 집에 침입이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안전을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박영철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나를 감시하려는 속셈인가? 그날 저녁 박영철은 현관 CCTV를 쳐다보며 이상한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민수와 주희가 보여주었던 태도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은행 다녀오셨더라고요. 박영철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카드 사용 내역을 제가 좀 확인했어요. 혹시 잘못된 데에 돈을 쓰실까봐 신경 쓰는 겁니다. 박영철은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내 돈 쓰는 걸 감시하느냐?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민수는 이번에도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걱정됩니다. 제가 아버지를 도와드리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박영철은 민수의 태도에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그럴듯한 이유로 접근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박영철의 삶을 통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 주희가 박영철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전과 다르게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손주들도 아버님 뵙고 싶어 하는데 한번 오시면 좋겠어요. 박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이어지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아버님. 제가 며칠 전에 별장에 갔더니 상태가 좀 엉망이더라고요. 잔디도 무성하고 여기저기 낡은 데가 많던데요. 이래서 제가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아버님 연세에 이걸 직접 관리하시기는 힘들지 않으세요? 박영철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별장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너무 그렇게 고집 부리시지 마세요. 그냥 저희가 맡아드리면 아버님도 편하실 거고 저희도 아이들 데리고 자주 갈 수 있잖아요. 박영철은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럴 생각 없다. 그러니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주인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는 결국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떠난 뒤에도 박영철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박영철은 불이 꺼진 집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민수와 주희의 행동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걱정과 관심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강압적인 태도로 변해가고 있었고, 이제는 자신의 일상마저 통제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박영철은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내가 나서서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는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민수와 주희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 이제는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는 것 같다. 내가 좀 더 알아봐야겠다. 수진은 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보고 꼭 방법을 찾을게요. 박영철은 수진의 말을 듣고 잠시 안도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거운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영철은 민수와 주희의 행동이 점점 더 강압적이고 계산적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의 행동이 단순히 재산을 노리는 차원을 넘어 그의 일상과 인간관계까지 흔드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영철은
이웃 주민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민수 씨가 그러던데 병원에 다니시는 것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박영철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민수가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요? 무슨 병원에 다닌다고요? 이웃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글쎄요. 민수 씨가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요. 박영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가 이웃들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이야기하며 그를 무력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 자리를 피했습니다. 며칠 후 박영철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경비원이 박영철에게 다가와 말했다. 박 선생님, 요즘 방문객들이 많으시네요. 민수 씨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시던데요. 박영철은 그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은 어떤 사람도 초대하지 않았고 집에 누가 온 적도 없었습니다. 누가 온다는 말입니까? 저는 아무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경비원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민수 씨가 집을 팔려고 상담 중인 것 같던데요. 며칠 전에 부동산 사람들이 와서 이 집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박영철의 눈이 크게 휘어졌습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한 사이 민수가 아파트를 팔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내 허락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내 집에 부동산 사람들을 불러들였다는 게 사실이냐? 박영철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알아본 겁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미리 팔아서 정리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박영철은 그의 뻔뻔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마음대로 집을 팔 생각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민수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다 아버지를 위한 겁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기 전에 제가 미리 알아봐 드리는 거예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박영철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와 주희의 행동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 자신의 삶 자체를 흔드는 음모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희가 박영철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예의 그 밝은 미소를 지으며 박영철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소 뒤에 숨겨진 조급함과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가 요즘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아버님 건강도 그렇고 집 문제도 그렇고요. 박영철은 냉정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 주희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사실 민수랑 얘기했는데요. 요즘 아버님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차라리 저희가 아버님 모시고 살면 어떨까 싶어서요. 박영철은 그녀의 말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산다고?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다. 그러나 주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랑 같이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민수도 그걸 원하고요. 저희도 아버님께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영철은 그녀의 말을 단칼에 끊었습니다. 그만해라. 내가 너희 집에 얹혀 살 사람으로 보이느냐?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고 돌아가라. 주인은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떴지만 그녀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은 박영철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박영철은 자신의 삶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가 왔음을 확신했습니다. 민수와 주희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민수와 주희가 이제는 집까지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수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나설게요. 더 이상은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은 수진의 말을 듣고 잠시 안도했지만 그의 마음속 분노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영철은 민수와 주희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파트를 몰래 팔려고 한 시도와 이웃들에게 퍼뜨린 헛소문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고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느 날 박영철은 막내딸 수진과 함께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민수와 주희가 그의 계좌와 재산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모든 계좌를 동결하고 새로운 명의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안전을 위한 조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은 아버지를 안심시키며 세심하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준비가 끝난 바로 다음 날, 민수와 주희가 아파트로 들이닥쳤습니다. 민수와 주희는 문을 박차고 들어오듯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한 손에 서류철을 들고 있었고, 주희는 뭔가 다급한 표정으로 뒤따랐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은행에서 아버지 계좌를 동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박영철은 소파에 앉아 민수를 냉랭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내 계좌에 손을 대려 했으니 그런 조치를 취한 거다. 너희가 하는 짓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말이다. 민수는 서류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무슨 나쁜 의도로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나 박영철은 민수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라. 내가 무슨 의도로 한 것인지 나는 이제 똑똑히 알고 있다. 내 집을 몰래 팔려고 하고 내 돈을 빼앗으려는 속셈을 모를 줄 아느냐. 민수는 말문이 막힌 듯 주춤거렸지만 주희가 한 발 나섰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왜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하죠? 아버님이 계시기 편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저희를 몰아세우시면 어떠해요? 박영철은 그녀를 날카롭게 노려보며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 더 이상 너희와 얘기하고 싶지 않다. 주희는 말없이 민수를 쳐다보았고 민수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 나중에 이 선택이 아버지께 후회로 돌아오지 않길 바랍니다. 그들이 떠난 뒤 박영철은 한숨을 돌리려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며칠 뒤 그에게 낯선 발송물이 도착했습니다. 겉봉투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발신자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뜯어본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안에는 자신이 서명하지 않은 서류들과 통장 사본,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어딘가 어리숙한 표정으로 보였고, 서류에는 그의 이름으로 거액의 대출이 이루어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수진을 불러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보고 단숨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명백히 조작된 문서예요. 누군가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아버지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같아요. 박영철은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다. 이건 분명 민수와 주의 짓이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작정을 한 거다.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저도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법적 조치를 준비할게요. 민수 오빠가 뭘 더 하든 이번엔 반드시 막아야 해요. 수지는 민수와 주희가 관련된 금융 기록과 대출 서류를 추적하며 점점 더 많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와 주희가 다시 박영철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박영철 앞에 서서 거짓된 눈물을 보이며 읍소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박영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용서. 내가 내게 한 짓을 생각하면 그 말조차 웃기구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게 한 번이라도 아니지 않느냐. 민수는 침묵했고 대신 주희가 비웃듯 말을 던졌습니다. 아버님, 결국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겠어요? 저희도 아버님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박영철은 그녀의 말을 듣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내 말대로다. 내가 너희를 이 정도까지 키웠으니 이제는 너희가 내게 어떤 존재인지 똑똑히 보여줄 때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민수와 주희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한 채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도발적이었고 박영철은 이 모든 갈등이 이제 더 큰 폭발로 이어질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박영철은 더 이상 민수와 주희의 탐욕과 음모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배신으로 인해 받았던 상처는 분노로 바뀌었고 그는 딸 수진과 함께 철저히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 한쪽 구석에 쌓아둔 서류를 정리하며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관련 문서, 그리고 민수와 주희가 남긴 흔적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수와 주희가 몰래 벌인 일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수지는 박영철의 옆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며 법적 조치를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서 법적인 문제예요. 민수 오빠가 한 행동은 명백히 불법이고 주희도 공모한 증거가 충분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결단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와 주희의 대출 서류 위조와 재산 강탈 시도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수진과 박영철은 민수와 주희가 사용한 은행으로 직접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은행에서 그들은 민수와 관련된 계좌 내역과 대출 기록을 요청했고 직원의 협조를 통해 그들의 범행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박영철의 얼굴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선생님, 사실 며칠 전에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이곳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고객님 명의로 대출 승인을 요청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박영철은 손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허락 없이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출된 서류가 모두 완벽해 보였고 고객님 서명도 확인된 상태라 저희도 승인 절차를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위조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지는 직원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요청했습니다. 그 서류들을 모두 확보해서 저희 변호사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직원은 당황하며 서류를 넘겨주었고 박영철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다. 내 이름과 재산을 탐내는 자식들에게 절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 그날 저녁 박영철은 민수와 주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아버지로서의 온정이나 인내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내 명의로 대출을 시도한 일이 밝혀졌다. 내가 지금까지는 너를 믿으려 했지만, 이젠 그럴 이유가 없다. 민수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단순한 오해입니다.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박영철은 그의 말을 단호히 끊었습니다. 오해라니. 은행에서 확인된 서류들이 모두 증거로 남아있다. 내가 내 허락 없이 벌인 짓이 얼마나 치밀한지 이제는 다 알고 있다. 주희가 전화를 바꿔받으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정말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저희는 아버님을 도우려고 했던 건데, 박영철은 주희의 말을 듣고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가 날 돕는다고? 너희가 날 돕는 척하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했다는 걸 똑똑히 기억해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전화를 끊으며 민수와 주희에게 더 이상의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영철은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출 위조와 계약서, 조작 등 민수와 주희가 벌인 모든 일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으니 제가 그들을 믿었던 게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제 이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박 선생님,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민수 씨와 주희 씨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박영철은 수진과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민수와 주희를 상대로 더 큰 반격을 계획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자신을 배신한 자식들에게 철저히 대가를 치르게 할 때였습니다. 며칠 뒤 민수와 주희는 박영철의 변호사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읽던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주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우리를 고소했다고? 주희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민수 씨, 이건 심각해요. 우리 진짜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민수는 이빨을 꽉 깨물며 말했다. 아버지가 우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물러날 것 같아? 끝까지 가보자고.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고집스러웠지만 박영철과 수진은 이미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정의의 싸움이었습니다. 박영철과 수진은 민수와 주희를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민수와 주희가 조작한 대출 서류, 위조된 계약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린 허위 사실에 대한 증거를 차곡차곡 수집하며 법적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민수와 주희는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 씨, 이제 우리 어쩌죠? 경찰서까지 가야 한다니. 주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겠다는 거야? 이건 분명 복수하겠다는 거지. 그들은 경찰서에 출석했고 거기서 박영철의 변호사와 마주쳤습니다. 변호사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들을 응시하며 증거 자료를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에 민수 씨와 주희 씨가 조작한 서류들과 위조된 서명, 그리고 계좌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두 분이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꾸몄는지 명백히 드러날 겁니다. 민수는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들고 변호사에게 반박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오해입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도우려다가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박 선생님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했습니까? 그리고 허락도 없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순한 오해라고 하기에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구체적이네요. 주희는 침묵했고 민수는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민수와 주희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회사와 주희가 자주 어울리던 사람들에게 접근해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민수의 회사 동료들은 그가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회의실에 들어가자마자 동료들은 속삭이며 그를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가족 재산 가지고 문제 일으켰다더라. 진짜야? 그러게,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일해? 민수는 동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어깨는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결국 그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민수 씨,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가고 있으니 일단은 휴직하는 게 좋겠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주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자주 어울리던 친구들은 그녀와의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마주친 친구는 일부러 자리를 피하며 주희를 외면했습니다. 저 여자, 시아버지 재산 빼앗으려다가 고소당했다면서? 말도 마.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면 나중에 괜히 엮일지도 몰라. 주희는 혼자 남겨진 기분에 사로잡혀 주저앉았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박영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우리도 가족인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박영철은 문을 열고 민수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가족이라고? 내가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순간 너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다. 민수는 절박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박영철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한 짓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 한 계획적인 행동이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할 이유가 없다. 그는 문을 닫으며 민수를 외면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민수와 주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영철과 수지는 법정에서 판사의 결정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씨와 주희 씨는 재산 위조 및 대출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인 박영철 씨에게 모든 금전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박영철은 딸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러나 수진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반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박영철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들이 내 삶을 흔들 수 없게 하겠다. 박영철은 법정에서 승리를 거둔 뒤에도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주희가 비록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그들의 반격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모든 상황을 철저히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녀는 은행과 부동산 관계자들에게 아버지의 재산 관련 허가 없이 어떤 일도 진행하지 않도록 명확히 지시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민수 오빠와 주희는 아버지의 재산에 손대지 못할 겁니다. 모든 서류가 법적으로도 철저히 보호되고 있어요. 박영철은 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다는 게
참으로 슬프구나. 내 자식들이었는데 그들이 나를 배신하다니. 수지는 아버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가 잘못한 일이 아니에요. 잘못은 오빠와 주희가 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저 당당히 맞서 싸우신 것뿐이에요. 법원 판결 이후 민수와 주희는 점점 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갔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더 이상 복직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수 씨,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 점이 너무 큽니다. 더 이상은 함께하기 어렵겠네요. 그 말을 들은 민수는 크게 항의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문을 나서며 분노에 찬 얼굴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주희 역시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히 외면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지만 누구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친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주희야, 우리도 너랑 얽히고 싶지 않아. 너네 가족이 한 짓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그녀는 홀로 남겨져 집으로 돌아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영철은 민수와 주희가 벌금과 손해배상을 지불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집을 팔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박영철은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묵묵히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간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수진과 함께 지역 노인회를 방문하며 평생 쌓아온 경험을 나누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편하게 지내세요. 오빠와 주희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그러던 중 민수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에는 패배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수의 말에 박영철은 한동안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내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충고하겠다. 사람의 탐욕은 결국 그 사람을 파멸로 몰아간다. 너희가 내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제대로 살아라. 내가 너를 다시 믿게 만들고 싶다면 내 스스로 증명해봐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 박영철은 평범하고도 잔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민수와 주희에게 휘둘리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갔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와 함께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봉사활동팀에서 아버지를 정말 존경한대요. 아버지가 인생에서 겪은 이야기가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대요. 박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내 남은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살아야겠구나. 그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영철의 이야기는 탐욕과 배신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민수와 주희는 더 이상 그의 삶에 발을 들이지 못했고 스스로 저지른 일의 대가를 철저히 치렀습니다. 하지만 박영철은 그들의 파멸을 단순히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탐욕과 배신 대신 신뢰와 진정한 가족애가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지고 살아갈 것이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할 수 없다. 그의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박영철은 긴 싸움을 끝내고
자신의 집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우며 그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와 주희가 저지른 일로 고통받았던 날들은 이제 과거로 남았습니다. 그는 딸 수진과 함께 싸웠고 정의를 지켜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그는 더 이상 분노와 슬픔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재산 문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완벽히 정리되었고 민수와 주희는 모든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박영철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수진아, 이제야 내 집이 정말 내 집처럼 느껴진다. 마음 편히 이 집에 살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수지는 따뜻한 미소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가 직접 지켜낸 거예요. 아버지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박영철은 예전과 달라진 일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지역 노인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곳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한 노인이 박영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식 문제로 그렇게 큰일을 겪으셨다는데도 이렇게 당당히 지내시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박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힘든 일을 겪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결국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박영철은 깜짝 놀랄 만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 달간 소식이 없었던 민수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해 온 것입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 번만 시간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철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민수는 예전과는 달리 초췌한 모습이었고 그의 태도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렸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살겠습니다. 박영철은 민수의 말을 듣고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진정으로 잘못을 깨달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스스로 생각해라. 내가 너를 다시 믿는 건 내 행동에 달려 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깊이 인사했습니다. 몇 달 뒤 박영철의 집에서는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준비한 손님 초대 자리였고 박영철은 그날 하루를 특별히 기억에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이웃 어르신들과 수진의 친구들, 그리고 민수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박영철은 가족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손주들과 놀아주며 느꼈습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내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내 삶의 존엄성과 소중한 관계들이었다. 그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웃었다. 내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하루였다. 앞으로도 내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겠다. 박영철은 자신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탐욕과 배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의 삶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내 삶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세요.
그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노인회에서는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열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박영철은 이제 단순히 자신만의 싸움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박영철은 창문을 열고 쏟아지는 햇살을 맞았습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새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야 나는 진정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평온함이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했던 한 아버지가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되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요. 자식들에게 재산과 신뢰를 모두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박영철 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딸 수진 씨와 함께 당당히 맞서 싸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십니다.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입니다. 박영철 씨처럼 당당히 맞서 싸우고 자신의 존엄과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